안녕하세요. 1강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2강 중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개에 관한 노하우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3가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매물과 관련된 업무, 매물 시스템. 두 번째로는 매수자를 찾는 시스템. 세 번째로는 협상을 잘해서 계약을 이뤄내는 계약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 시스템입니다. 매물 시스템은 매물을 정확하게 접수받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흔히들 중개를 할 때 정확한 매물을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 안내를 하거나 고객 상담을 할 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정확하게 접수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순서로 매물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분석에 따른 매물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물을 정확하게 접수받는 방법으로는 상가 중개에 있어서는 크게 상가 임대와 상가 매매 두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는 상가 임대, 즉 건물 내에 있는 상가 점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2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공실 점포, 또 하나는 현재 어떤 업종이든 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를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실 점포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겠죠. 즉 임대인과 임차인. 운영 중인 점포는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사장님, 즉 기존 임차인 아니면 양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장님, 신규 임차인, 즉 양수인.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한번 매물을 접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 점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차 조건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임차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 매물에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소 알아야 되겠죠? 번지수. 요즘에는 이제 신주소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상가, 즉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호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뜰 때 이 호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서류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적. 면적은 계약 면적. 임대차 계약을 썼을 당시 쓸 때 필요한 계약 면적,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 전용 면적.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르게 계약서 써주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여부, 또 그에 따라서 혹시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평수를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반 건축물 현황. 그 다음으로는 임차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인데 이게 하나의 세트겠죠. 월차임에는 꼭 부가세 여부, 관리비도 부가세 여부를 꼭 파악해 보시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데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를 꼭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이 꼭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차임 관리비가 있었을 경우에 이 보증금과 월차임은 어느 정도 조정 여지가 있는지, 때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차임을 올릴 수도 있고 보증금 올리고 월차임을 낮출 수도 있는지, 아니면 월차임 자체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으면 임차인들과 상담할 때 매우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트 프리 기간이 또 가능한지, 인테리어 기간이 한 달 아니면 보름 이렇게 걸리는 경우에 렌트 프리 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점포의 가능 업종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무작정 안내를 하다가 전혀 업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점포에 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능 업종을 파악하고 또 임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업종들이 좀 희망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중개인들은 건축물 대장상 또 가능 업종 용도를 확인할 것이고 또 관할 관청에 전화를 해서 어떤 가능 여부를 또 꼭 타진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혹여나 업종이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 같으면은 그런 절차를 중개인이 확인을 해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꼭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약서 상에 쓸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하는데 그에 따라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놓으면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임차 기간은 통상적으로 상가는 2년 정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단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장기를 원하는 경우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임차 기간과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입주 가능 시기까지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점포의 내부 시설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중개인이 꼭 현장을 방문해서 바닥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또 출입문, 창문, 또 간판, 수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놓고 또 임차인들과 동행해서 안내를 할 때도 같이 쭉 한번 둘러보는 게 매우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가끔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한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되고 전기는 분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 그 다음에 싱크대가 있는지,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는 냉난방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은 간혹 시스템 에어컨이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점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누구의 소유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물을 받을 때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정확히 해놓으면 다음번에 일을 할 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 또 임대인의 정보 중요하겠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한 사람 명의인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느 분이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실을 했다 그러면 공실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금 공실인 상태인지 이런 게 매우 또 중요합니다. 이 공실이 만약에 길다 그러면 우리가 월차임이라든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개 보수라고 했던 것은 이거는 계약 단계에서 물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혹 임대인이 현수막을 붙여놓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고객을 모시고 가서 안내를 했을 때 간혹,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임대인 분이 내가 의뢰를 안 했는데 왜 중개보수를 주냐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 중개보수로가 합니까? 또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해 보면 매우 좋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실이 아닌 이제 운영 중인 점포를 중개를 하려고 했을 때 매물을 정확하게 접수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점포의 매물 접수는 임차 조건은 공실 점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사항은 거의 동일한데 문제는 운영 중인 점포이기 때문에 업종이 지금 있겠죠. 현재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사업자의 명의자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장님인지, 간혹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자가 와야 되겠죠. 사업자의 명의자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를 요구하는 업종인지를 파악을 했다가 이게 양도장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운영 중인 점포는 동일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유사 업종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타 업종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권리금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개인은 물건을 접수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시설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업종에 따라서 시설이 매우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커피숍 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이게 많이 다를 건데 그 업종에 따른 시설 현황을 잘 파악을 해보고 또 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의 소유권은 현재 운영 중인 사장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간혹 건물주가 시설을 해놨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기 현황입니다. 현재 점포에 들어가 있는 시설과 함께 있는 집기. 그 집기 중에서는 현재 임차인 사장님의 소유권이 아닌 렌탈로 쓰고 있는 비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비품을 체크를 꼭 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렌탈 비품에는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임차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렌탈 비품을 인수하는 문제는 상호 협의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들어오는 사장님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현재 양도인 사장님이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업중인 점포는 영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중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영업 현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이라든가 유사 업종으로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 현황을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평균 매출, 뭐 연매출일 수도 있겠지만은 월 평균 매출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매출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주 이렇게 접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경비가 나가겠죠. 지출 경비. 고정비용이라고 하면은 월참이라든가 인건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세.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변동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에 어떤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좀 변동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동비용.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에서 지출 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벌어가는 순이익이 얼마일까? 이거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 만난 사장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고해서 현재 한 달에 이 점포를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한번 타진해 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제 받고자 하는 사장님의 희망권리금을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권리금은 이제 월 순수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근데 희망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권리금 하면 개념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바닥권리금, 시설, 비품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현재 실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토탈해서 매도인, 양도인 사장님께서 받고자 하는 희망권리금이 얼마인데 또 이 금액을 주고자 하는 들어오는 양수인 입장에서의 권리금은 얼마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업권리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 카페에 보시면 강의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을 받았을 때 권리금의 조정 여부를 꼭 여쭤보는 거죠.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다른 타부동산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한번 해보시려고 했을 경우에 권리금을 어느 정도 시장에다가 내놔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 꼭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됐을 때의 가정에서의 명도 가는 날짜, 왜냐하면 가끔 재고가 있는 어떤 그런 업종들은 바로 명도를 못 해주고 일정 기간 내가 재고를 처분을 해야 되거나 또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로 이 명도 날짜가 바로 이렇게 명도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가는 날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가 임대 파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상가 매물을 정확하게 점수받는 방법에서의 상가 매매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양식을 하나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딱 규격화된 양식은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물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양식에 의해서 매물을 접수받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매물을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소 확인해야 되겠죠. 토지의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지번과 건축물이 있는 지번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 외에도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100번지다 그러면 100번지 외에 두 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뒤에 보면 연번이 이어진 또 토지 지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 지번과 건축물 지번을 좀 확인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여쭤보겠죠. 그 다음에 층수, 연면적,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뭐 주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 주 용도, 뭐 근린 생활시설이냐, 층별 용도. 이거는 사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중개인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사용 승인, 방향, 이런 부분들도 서류를 열려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만 여쭤보시고 나머지 사항은 건축물 대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임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건물주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층별로 임차인이 쓰고 있는 평수, 그 다음에 현재 업종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그 다음에 임차 기간까지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매매에 있어서 임차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실 여부가 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공실로 되어 있는지, 또 기존에는 임차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밖에서만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건물을 둘러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꼭 건물주와 동행해서 지하가 있다면 지하부터 지상까지, 옥상까지, 그리고 모든 상업용 건물은 건물에 따르는 뭐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해서 그 외에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씩 둘러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건물을 꼼꼼히 둘러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을 여쭤보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그래서 구두상으로 건물을 통해서 듣겠습니다만은 같이 동행해서 한번 둘러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중개라는 것은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가끔 이런 부분들입니다. 매도인이 정확한 정보를 안 줘서 중개인이 전달을 못 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전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했다가, 물론 계약서상에는 이제 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을 넣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매물을 접수를 받았으면 이제 매물 분석입니다. 매물 분석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